안녕하세요. 명의의 건강비결 문지혜입니다. 매일 소변 잘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무심히 봤던 소변은 우리 몸에 독소를 빼주는 일을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제대로 소변을 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건강하게 소변을 보는 일,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건강한 신장을 지키고 나빠진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몰두하는 명의 양철호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 신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주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콩팥 기능이 마지막까지 다 쓰고 나서 그러면 인생을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콩팥 기능을 대신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즉 투석과 이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나빠진 신장을 회복시키고 대신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장병, 콩팥에 병이 생겼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만성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교수님? 만성 신부전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병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뭐 3개월 이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개는 수년에 걸쳐서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병들을 우리가 만성 신부전 그러는데 오늘은 그렇게 해서 콩팥 기능이 15%만 남았을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은 그 얘기를 주로 하죠. 네. 네. 그러면은 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부전증이라고 하면 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만성 신부전의 증세는 뭐 무증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실은 증세들이 사소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피부가 가렵다든지 구역질이 난다든지 양치질하는데 잇몸에서 피가 난다든지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좀 차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세들이 조금씩 나타나는데 아 내가 콩팥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은 잘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독증이란 증세는 콩팥에서 시작되는 병이지만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그러한 증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요독증 그러니까 콩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고 더 이야기 나눠보시죠. 신장이 제 기능을 잃으면 몸에 독소가 쌓여 중추신경계를 비롯한 말초신경계, 자율신경계에도 이상이 생기고 피부에 색소가 침착되어 칙칙해진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신부전 등과 같은 심혈관 질환과 소화기계, 혈액계 등 각 신체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노폐물을 배출을 하지 못하니까 몸 안에 독소가 쌓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정답입니다. 네. 예, 결국 물에 녹는 대사물. 우리가 딱딱한 것은 대변으로 내보내죠. 그런데 물에 녹는 독은 소변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콩팥이 그 기능을 못하니까 요독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네, 요독증 때문에 몸에 올 수 있는 이상 신호들 어떤 게 있을지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네요. 화면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죠. 많은 분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그러면 저는 콩팥이 2개인데 2개 다 나빠진 건가요? 뭐 거꾸로 하나는 괜찮은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신부전이라는 것은 2개 콩팥을 합쳐서의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멀쩡한데 하나만 나빠졌을 때는 절대 신부전이란 말을 쓰지 않고 2개의 콩팥이 같이 나빠졌을 경우에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요독 증상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콩팥 기능이 한 70% 남을 때까지는 별로 증세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증세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증세가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식욕이 떨어지고 왠지 피곤함을 자꾸 느끼는 거죠. 거기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심각한 증세들이 나타나는데 다리에 경련이 나타난다든지 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시기까지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병원에 응급실로 오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네. 밤에 주무시다가 아이고.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서 병원을 찾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밤에 주무시다가 아침에 깨어봤는데 못 일어나서 그때 보니까 이미 요독이 너무 많이 차게 되면 이 중추신경계 마비 증세를 일으켜서 이제 혼수에까지 일으키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쉽게 진단이 가능하고 네. 조기에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세 오기 전에 되게 병원을 찾으셔서 저희들이 일찍 콩팥의 상태를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우리가 신장이 이렇게까지 자기의 기능을 못하게 됐을 때 생각하는 게 투석이잖아요. 예, 투석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신장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질문 드릴게요. 투석을 한 번 받으면 계속 받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 다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가운데에 계신 여성분도 오를 들어주셨네요. 네. 주변에 지인분께서 투석을 받고 계시는데요. 네. 그분은 되게 정기적으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으로 저는- 끝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받더라. 네, 그래서 네. 오를 들었다. 어떤가요, 교수님? 정답은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한 번 받으면 계속 받아야 한다. 네, 그 혈액투석은 일주일에 3번 하고요. 네. 한 번 할 때 4시간씩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3번을 4시간씩 투석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죠. 네. 그래서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혈액투석을 2번만 하면 어떻겠냐. 한 번만 하면 어떻겠냐. 복막투석은 하루에 4번 하거든요. 투석액을 가는 거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원이 투석액 가는 거를 좀 3번이나 2번으로 줄이면 어떻겠냐.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투석은 콩팥이 먼저 기능이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콩팥을 대신해서 하는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치료라는 말보다는 저희들은 투석 생활이라 그럽니다. 그 투석 치료하는 거를 생활의 일부분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매번 투석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면 본인도 힘들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투석은 내 생활의 일부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거의 뭐 직장 생활 내지는 뭐 학교 생활 같은 일상 생활은 어렵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도 가정을 꾸려나가고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예. 우리가 투석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투석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를 것 같아요. 투석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교수님? 간단히 얘기하면 몸 안에 있는 노폐물과 수분을 어떤 형식으로 제거를 해주느냐. 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방식은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이 2가지 방법이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혈액이 노폐물을 쫙 빼주고 깨끗한 피로 다시 내 몸 안에 들어오게 하는 뭐 그런 거라고 그렇죠. 이해하면 예. 되겠죠? 혈액을 정화시키는 거고요. 네. 복막투석은 복강을 이용해서 복막을 이용해서 수분과 요독을 제거해 주는 거다. 네. 자,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분명히 차이점이 있겠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혈액투석은 노폐물이 섞인 환자의 혈액을 동정맥류를 통해 투석기기 회로에 연결해서 거르는 방법이다. 투석막을 경계로 한쪽에는 노폐물이 축적된 환자의 혈액이, 다른 한쪽에는 투석액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도록 해서 노폐물이 투석액 쪽으로 빠져나가게 한다. 깨끗해진 혈액은 다시 환자의 정맥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복막투석은 복강과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인 복막을 이용한 투석 방법으로 복강 안에 투석액을 넣어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몸속의 노폐물이 복막의 미세한 구멍을 거쳐 투석액 쪽으로 흘러나오면 이 투석액을 몸 밖으로 꺼내서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투석의 두 가지 방법,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함께 보셨습니다. 두 가지 투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교수님? 가장 큰 차이점은 혈액투석은 그야말로 혈액을 이용하는 거고요.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복막투석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복막을 이용해서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네. 그 혈액투석은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팔만 내밀면 네. 거기 간호사나 의사분들이 다 알아서 해주시죠. 예. 근데 복막투석은 본인이 투석액도 넣고 또 빼주고 해야 되니까 복막 투석하는 장소도 다르고 하는 방법도 다른 거죠. 예. 궁금해지시죠? 복막투석 집에서 한다고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한 분을 모셨어요.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다는 복막투석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네, 복막투석의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막투석액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포도당액입니다. 네. 높은 삼투지압을 가진 포도당액인데요. 압력의 차이를 이용해서 복강 내로 투석액을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6시간 동안 복강 내에 있으면 그동안에 불필요한 수분이나 요독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제거가 된 수분과 요독은 이 백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그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관을 괪다 보면 균이 들어가겠죠, 그죠? 네. 그게 복막염이 잘 생기는 것이 이게 복막투석의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손도 안 씻고 하지만 깨끗하게 씻고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위생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군요. 네, 이제 열면은 투석액이 이 관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환자분 그 배 안에 네. 이 액체를 받을 수 있는 주머니가 사실 이 안에 있는 건 거죠? 그렇죠. 지금 모에 옷을 지금 입었는데 네. 이 안에 이제 투석액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안에서 하루에 4번씩. 네. 그러니까 대신에 그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집에서 생활하는 가정부 같은 경우에는 네. 애기 어머니들 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죠. 네. 그러면은 어떤 환자에게는 혈액투석을 하고 어떤 환자에게는 복막투석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환자분들의 그 경제력과 선호도를 먼저 봅니다. 네. 그리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낮에는 너무 일상생활이 바빠서 도저히 투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은 혈액투석을 하는데 주로 야간에 할 수 있는 네. 그런 혈액투석을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네. 혈액투석이 좋다, 복막투석이 좋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자기 생활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하셔가지고 네. 나한테 좋은 점이 뭘까 이렇게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병원으로 한번 찾아가 봤어요.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계신 분을 만나보고 왔는데 함께 보시죠. 신부님은 이틀에 한 번은 병원을 찾습니다. 신장 혈액투석을 받기 때문입니다. 30여 년 전부터 알아왔던 당뇨가 신장의 기능을 망가뜨렸습니다. 당뇨는 오랫동안 됐죠. 당뇨는 제가 만 40대일 때 그때 당뇨가 시작됐어요. 만 40 생일에. 그동안 오랫동안 계속됐죠. 지금은 제가 7순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측량해보더니 그 빈혈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빈혈이 가니까 신장 검사 해봐야 된다고. 그 신장 의사가 다시 갔죠. 가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갈 때는 25%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75% 없어지는 동안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25% 남았을 때 그때 알았는 신장에. 매년에 2007년에 이제 투석 시작한 겁니다. 9월 달에. 하지만 신부님은 처음에는 투석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투석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걸러낸다는 말하고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 전에도 보기도 봤어요. 한번 선생님 한번 보라고 그랬다 가서. 저기 뭐 능계를 맞는 거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난 투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몰랐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투석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에요. 근데 딱 시작하니까 여기 이제 수술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는 들어가는 놈 하나 나오고. 그렇게 시작된 투석. 6년 넘는 동안 신부님의 팔에 두꺼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투석은 이제 신부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4시간을 꼬박 누워서 투석을 받지만 이렇게라도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생각해 보면 저는 항상 이 생각하거든요. 투석은 뭐 괜찮다, 오히려 편하다. 첫째 뭐냐면 저는 저 주치의를 항상 매일 달고 다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 여기 오면 병원에 이틀에 한 번씩 오니까 주치의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나쁘면 이야기하면 딱 처리해 줍니다. 신부님은 투석을 고행이 아닌 건강을 위한 일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장 건강을 위해 꼭 지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잘 먹어요. 그 대신 밥량은 줄이고 이제 3분의 1만 먹어요. 즐겁게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세 견뎌낸다. 투석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힘들고 고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면으로 만나뵈니까 신부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또 평안하게 투석을 받으셔서 놀랐어요. 네, 안색 굉장히 좋으시죠? 네, 네. 네,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주 저렇게 좋으신 겁니다. 네, 모범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셨죠.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네. 거다. 근데 투석하는 환자들이 음식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혈액투석 같은 경우에는 투석 끝나고 그 다음 투석할 때까지 음식 조절을 잘하지 않으면 네. 중간에 폐에 물도 차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막투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복막투석은 24시간 하니까는 음식 조절이 그래도 혈액투석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래서 복막투석을 많이 하고요. 근데 병원에서는 투석하는 분들한테 이건 안 된다, 저건 먹지 마라. 네. 뭐 굉장히 제한이 많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은 밥하고 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두 개만 먹어도 벌써 이만큼 수분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조절을 자꾸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음식 무서워하고요. 특히 고기는 먹으면 그게 요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를 자꾸 제한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음식을 너무너무 조심하세요. 그래서 네. 상당수, 한 50%에서는 영양 실조 상태로 네. 투석을 하고 있다. 이렇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먹는 걸 챙겨 먹는다는 게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밥은 3분의 1 정도로 줄이고 국은 국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단백질은 식물성보다는 동물성, 특히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고기, 대표적인 게 비싸지만 네. 소고기, 계란, 흰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할 때 그 투석액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보충해 주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에 걸려서 저렇게 투석을 한다고 했는데 투석을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투석을 할 수 없는 상황. 네. 투석하는 것들이 많이 좋아져서요. 요즘은 10년, 20년 이렇게 투석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은 콩팥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하면 할수록 투석과 관련된 합병증들이 조금씩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투석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 이식할 수 있으면 이식을 시도해보는 것이, 이식을 통해서 요독이 다 빠져나가면 요독으로부터 자유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식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화면으로 준비해봤어요. 함께 보시죠. 뇌사자로부터 떼어낸 신장은 기존 신장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신장의 동맥과 정맥을 각각 잇고 요도를 방광에 연결하면 수술은 끝난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신장, 그러니까 콩팥을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이식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콩팥 2개 중에 하나를 떼어내고 네. 띈 데다가 새로 넣어주는 걸로 네. 생각을 하는데 콩팥은, 이식한 콩팥은 워낙 갖고 있던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맹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팥이 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항상 주위로부터 잘 보호해야 되는 또 그러한 숙제가 하나 남아있죠. 근데 왜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이식을 하는 거예요? 이 콩팥을, 떼어낸 콩팥을 워낙 있는 데다 붙이려고 그러면 혈관이랑 소변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수술적으로 연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는 신장 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죠. 저희가 오해와 진실을 준비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OX 준비해 주세요. 혈액형이 달라도 신장 이식을 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 둘, 셋.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OX가. 여기 2층에 계신 어머니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혈액형은 달라도 수술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술이 좋잖아요. 의술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다. 저도 이게 조건이 꽤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X를 들었는데 교수님의 답은 할 수 있다? 네. 혈액형이 다른데도 이식을 할 수 있어요? 이미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혈액형 불일치 이식이 시작이 돼서요. 네. 작년 결과를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전체 이식 중에 한 10%는 혈액형 불일치 이식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혈액형 불일치가 있는데 신장이나 간 이식을 하는 이식센터가 한 13군데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편화된 그러한 이식술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혈액형 다른데 이식하면 잘못하면 뭐 사람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그럴 염려는 전혀 없고요. 이제는 굉장히 보편화된 이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의술이 발달을 해서 과거에는 어려웠던 거잖아요. 교수님. 네, 과거에는 금기로 돼 있었죠. 네. 예. 그렇군요. 오늘 이 자리에요. 실제로 신장 이식을 받으신 분께서 나와 주셨어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황봉수 선생님 먼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황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이 안 좋은 거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 8년 전에 제가 그 당뇨병으로 인해서 네.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신부전증으로 혈액 투석을 한 1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아, 예. 네, 그걸 하다가 집에서 이제 식구가 집사람이 주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혈액이 안 맞으면은 이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당시만 해도. 예. 그때 이제 그 딸이 엄마랑 상의를 해서 준다 그래가지고. 예. 이제 1년 6개월을 투석을 하다가 딸한테 신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따님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처음에는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뭐 딸한테 고마움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딸이 약간 몸이 아파도 그 나한테 신장을 줘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 부모의 항상 마음은 고맙고 항상 열심히 미안하고. 아껴서 오래 쓰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을 찾으셨으면 딸한테도 선물인 거고 너무나 좋죠. 그 이식하셨을 때 좀 몸이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상태가 네, 어떠셨어요? 뭐 아픈 건 없고 네. 그 투석할 때의 고통에 비하면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자체 이제 요독이 그날 저녁에 빠지는 게 다 느끼더라고요. 크로아틴 수치라는 게 신장 수치가 그 당시 13 막 15 그랬었는데 네. 그날 1.5로 뚝 떨어지는 걸 보고선 네. 신장의 그 무서움을 다시 한번 네. 그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 하고 나서 네. 제일 좋은 점이 있다면요? 그전에는 뭐 전혀 운동을 숨이 차고 엄두도 못 냈었는데 네. 운동을 마음대로 할 수 네. 있다는 거. 이식 수술 하고 난 다음에는 가벼운 운동 정도는 가능하군요, 교수님. 이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상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이번에는 김갑식 선생님 한번 만나볼게요. 김갑식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다고요? 예. 예. 어느 분께 받으셨나요? 친구한테 받았는데요. 친구한테. 제가 그 신부전증으로 고생하는 걸 보고 친구하고 조직이 맞아서 네. 다행히 잘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친구가 있군요. 예. 예. 수술하고 나서 제일 좋은 점이 있다면요? 그 투석을 할 때는 그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네. 물도 소변을 못 보니까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고 네. 하루에 24시간 동안 뱃속에다가 2000cc의 물을 넣고 있어야 되니까 네. 넣었다 뺐다 이렇게 4번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불편함도 있었는데 그 이식을 하고 나니까
우선은 그 호수가 빠지는 것이 아주 통쾌했습니다. 네, 몸 안에서. 예. 혹시 교수님한테 뭐 여쭤보고 싶은 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가장 궁금한 게 네.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더 궁금하지요. 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신장 이식할 때 많은 분들이 여쭤봅니다. 제 콩팥은 앞으로 얼마나 잘 유지가 되나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식해서 요즘 10년 생존율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네. 물론 좋은 조건에서 이식을 하면 굉장히 예후가 좋은데요. 네. 저는 3개월, 6개월, 1년까지 봐서 콩팥 기능이 정상이고 합병증이 없으면 이 콩팥은 앞으로 10년 이상 정상 유지할 확률이 90%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어르신은 24년이 되셨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얼마나 더 유지하려는가 하는 거는 어르신의 하느님께서 주신 건강과 본인의 관리가 된 거지 제 의사로서의 제가 할 일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처럼 건강 관리 이렇게 하시면은 앞으로 쭉 건강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두 분 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명의진료실 시간입니다. 신장 투석과 이식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아직도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 교수님께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께서 3일 전에 신장암으로 한쪽 신장을 이렇게 전부 절제하셨거든요. 예. 네, 근데 일주일 뒤에 이제 퇴원을 하시는데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듣고 가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예. 어머니 올해 연세가 53이요. 53. 일단은 식생활은 신경 안 쓰지 말고 잘 드셔야 되고요. 네. 우리가 성인이 돼서 한쪽 콩팥을 떼어내는 일들이 자주 있어요. 특히 신장에 암이 생겼다든지,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이식해서 공여자들은 콩팥 떼어주는 것도 똑같은 경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이 돼서 한쪽 콩팥을 떼어내더라도 반대쪽 콩팥은 가만히 있질 않고요. 한 30%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100%는 못하더라도 한 80% 기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콩팥 가지고 일생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수술해서 지금 일주일 됐으니까 회복할 때까지 한 달 정도까지는 잘 드시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콩팥 기능이 안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소위 식이요법, 저염, 저단백 하는 거를 조금씩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고요. 종양이 너무 크거나 그러면 첫째 한 6개월까지는 재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신장 투석과 이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 해 10,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식을 받으려면 평균적으로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과 또 굳은 다짐, 용기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겠습니다. 교수님, 한 주 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신장 건강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